우리 그냥 우리끼리 시작을 먼저 하고, 그리고 뒤에 이제 나오시는 선생님들 계시니까 이따 오시는 어머니들은 늦은 대로 그냥 진행을 보시라 하고 저희 먼저 시작을 할까요? 네. 네. 일단 그냥 형식을 취하면 저는 그냥 아우라 세종필장이고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요번 중간고사 시험 처음 봤는데 처음에 신입생 때 설명했을 때 뵀을 때하고 이제 얼굴들이 조금 많이 달라지시긴 했네요. 어떠셨어요? 첫 시험이라 애들 이제 경험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오늘 사실 분석 이렇게 오는 게 어머니들이 우리가 가서 뭐해요? 애들이 봐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엄마도 좀 알고 있어야 애들하고 소통도 되고, 다음에 어느 학원을 가실 때도 아, 요런 분석 간담회에서 이렇게 들었는데 좀 도움되는 학원이더라. 이렇게 조금 알고 가시면 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냥 오신 거 오늘 설명 잘 들으시고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기 선생님한테 질문하시고 추후에 이제 뭐 계획이라든가 좀 도움 뭐 여러 가지 조금 저기 하시는 거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 드릴게요. 네. 네. 저희 지학 선생님 오실게요. 뭐 들고 해야 되죠? 없구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구과학 담당하고 있는 안대우입니다. 뭐죠? 이거 어떻게 하면 제게 여기 없나요? 아, 그렇군요. 아, 예. 잠깐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왜 자꾸 저를 처음에 넣으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제가 이런 거 굉장히 낯설어하는 편이라서, 우선 이제, 통합과학에서 지구과학 파트, 1학기 중간고사 분석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총평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 뭐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면, 우선은 뭐 개인적인 뭐 제가 평가할 상황까지는 아닙니다만 약간 선생님의 약간 전략 미스 때문에 아이들이 아마 포커스를 좀 맞추기가 어려웠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제 지금 1학년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제가 알기로 이번에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학고에서 통합과학을 어떻게 전개를 하실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차, 2주차부터인가 거의 그냥 발표로 거의 1주 이상을 사용을 하신 다음에 결국에는 중요한 파트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못 들어가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뒤쪽에 가서 이제 진도가 많이 밀리는 바람에 뒤쪽 파트를 또 되게 빠르게 진행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원래 통합과학에서 포인트로 잡아야 하는 것, 또는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이제 많이 했으니까 사실은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건 수준이 아주 높은 뭐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본인들이 어디가 중요하다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뭐 혼자 하는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아마 평소에 자기들이 공부를 하는 요 포커스랑 문제 나왔던 부분이 조금씩 달랐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내지 싶었던 부분들을 의외로 많이 내셔서 약간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약간 이 포커스를 맞추기가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원래 이제 논리적인 서술이 중요해서 공부를 좀 깊게 긴 시간 동안 투자를 해서 뭐 미리 익숙해져야 하는 그런 파트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술형 문제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 파트들을 좀 단답형으로 많이 내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단답형으로 그냥 가볍게 쳐도 되는 파트들을 서술형으로 진행을 하는 바람에 아직 뭐 평균이 나오진 뭐 이렇게 총 그 점이나 이런 총 그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지구과학 파트 같은 경우에 굉장히 평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기말고사 때가 더 쉽거든요, 통합과학, 지구과학은. 그런데 쉬운 파트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난이도 조정을 또 만들어 놔야 되니까, 물론 이제 타 과목들 간의 관계에 따라서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지구과학만 따로 떼서 봤을 때 그 더 쉬운 파트들을 가지고 난이도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중간고사 때보다 더 지엽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편입니다. 그래서 약간 전략 미스가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우선은 들고요. 이걸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걸로 하겠습니다.
파일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첫 번째 페이지부터 보시면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어떤 이야기인지 첫 문제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처음에 보시면 단답형 1, 2의 서술형 1번.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은 파트를 차지하고 있는 세 문제나 나오는 거니까요. 부분인데 딱 보셔도 아 이런 걸 과학고에서 왜 물어보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과학자 ABC의 이름이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큰 포션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과학사적으로 봤을 때 이 지구과학,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지구과학에서 어떤 이론이 정립되는 과정을 알아야 되는 교육 목표로 삼고 있는 파트가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주론이에요. 그래서 우주론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과학사적인 이야기들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그 교육부에서 이야기하는 교육 목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아이들 입장에선 이거 그냥 이거 보시면은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아시겠지만 그 프린트 맨 앞에 그냥 반 페이지에 써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이 세 문제가 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첫 수업 시간에 그냥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 하시고 옛날 얘기하는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시는 파트를 이렇게 중요하게 냈다는 거죠, 이번에. 그래서 제 생각에 약간 그 아이들이 좀 혼동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래서 문제 난이도는 굉장히 쉬운 내용인데 체감 난이도는 생각보다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나올 수 있는가? 안타깝게도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그 지구과학, 그 고등학교 지구과학 내에서 과학사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는, 흐름을 알아야 되는 파트가 우주론이랑 뒤쪽에 나오는 판구조론이 있거든요. 근데 그 판구조론이 또 그 기말고사 파트예요. 그래서 그쪽 파트에서도 또 이런 좀 지저분한 문제를 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선은 들고, 그래서 포인트를 못 맞춘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처음부터 이런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좀 그 페이스 조절에 좀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공부한 거에 비해서 점수가 많이 안 나온 케이스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빈칸 채우기인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반대죠. 실제 문제 난이도에 비해서 제가 체감 난이도를 낮게 측정을 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요 파트가 이제 그 그러니까 별 내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우주 초기의 원소들이 만들어졌느냐에 대한 이야기고, 사실 그 1학기 중간고사 파트에서 이야기하는 전체적인 이야기들 중에 물론 지구과학 1과 연계가 되기도 합니다만 가장 어떤 과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떤 내부에서의 힘의 평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뭐 핵융합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당연히 이쪽 파트는 누가 공부해도 이쪽은 서술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단답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좀 아이들의 어떤 포커스를 흐트러뜨리는데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을 다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단답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구조적인 어떤 그런 논리적인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중요한 단어들이 뭐였지 하면서 쓰면서 진행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 파트는 또 오히려 이런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 그냥 일반고 통합과학 시험에서 낼 법한 형태로 앞에서 계속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난감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제가 이제 순서를 잘못 넣은 건데 이게 더 먼저 문제거든요. 단답형 3, 4 이제 선운수령 2번. 그래서 세 문제인데 이 파트는 굉장히 그냥 어느 누가 가르쳐도 중요하게 가르칠 것이고, 이 파트에서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죠.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생각하는 형태의, 어떤 중요도와 문제 형태와 문제 난이도가 딱 맞은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형태로 앞에 문제도 나왔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1, 2번 같은 경우는 그냥 두 번째 쪽에 있었던 그냥 단답형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중요한 파트였기 때문에 아마 다들 잘 준비를 해서 내용이 어려웠습니다만 뭐 답을 서술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었을 거고, 특히 이제 뭐 혼자 준비한 친구들은 어떤 감으로 진행을 했겠지만 뭐 학원 수업을 듣는 수강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첫 주부터 계속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로 못 잡는 것들은 어떤 거냐라고 하면 단답형 3번에서 우주의 온도 변화를 어떻게 쓸 것이냐.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요게 그냥 책이나 프린트만 쭉 읽게 되면은
이게 중요하게 강조가 안 돼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기 나오는 이제 ABC가 각각 뭐 정적 우주론, 그 다음에 정상 우주론, 그 다음에 이제 빅뱅이라고 하는 대폭발 우주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얘네들이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과학적으로 생각해 줘야 되는 거는 팽창 과정에서 온도가 감소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혼자 준비하는 친구들은 좀 어려움을 겪었을 거고 이게 프린트나 책에는 강조가 안 돼 있어요. 근데 항상 이제 주요하게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이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것도 이제 보시면은 단답형 6번이 제가 생각할 때 이번 시험 문제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 딱 보시면 문제가 뭐 되게 쉬운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뭐 프린트라든지 아니면 뭐 교과서라든지 한 줄에 딱 그림으로 쫙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함정이 있어가지고 이 문제와 같은 형태로 계속 문제를 내신다라고 하면 문제가 굉장히 이제 그 지엽적으로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자체를. 무슨 이야기냐? 원시지구가 진화해서 현재와 비슷한 지구의 모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그 방금 말씀드린 뭐 프린트에 나와 있는 그림이라고 하면 처음에 뭐 미행성체라고 하는 애들이 충돌을 해서 지구 전체가 마그마 상태가 되고 그 과정에서 원시대기가 형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뭐 식어서 원시지각 만들어지고 원시바다 만들어진다. 여기서 끝나거든요. 끝나면 아이들이 다 어떻게 쓰냐면 전부 다 멘틀 핵 만들어지고 대기가 두 번째 만들어졌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 다음 단락에 보통 다음 챕터에 뭐가 있냐면 원시대기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원시대기의 변화와 원시지구의 생성을 어떤 뭐 책이나 프린트나 이런 데서 다 챕터를 나눠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걸 연계를 해서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현재와 비슷한 지구라고 하는 거는 대기의 조성 변화가 현재와 동일한 형태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기가 두 번째가 들어가면 안 되고 맨 끝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잡기가 좀 어려웠다. 그래서 문제 자체도 되게 세밀하게 봐줘야 된다. 이게 사실은 요거만 딱 떼놓고 보시면은 이걸 애들이 틀린다고?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통합과학이 여러 과목을 동시에 쉬운 문제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걸 실수를 많이 합니다, 사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틀리고 나서도 내가 왜 틀렸지부터 생각이 들 거예요. 이거 내가 맞았는데? 네, 이거 맞았는데 선생님한테 따지러 가야지. 이렇게 가는 문제 형태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좀 문제가 좀 문제 내에서도 포인트를 잡을 필요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나머지 파트는 사실은 열심히 준비한 친구들이 다 커버가 되는데 요거를 이제 좀 킬러로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뭐 이거 지금 굉장히 사실 이런 것도 아이들이 되게 싫어하는 파트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소 다 외우고 하나하나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 밑에 있는 단답형 7번, 8번 같은 경우에도 질량비 이야기하게 되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외울 필요가 없는 거고 원소 기호를 어떤 그 각 가나다만 순서대로 맞출 수 있으면 주요한 원소들을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문제 자체는 굉장히 지저분하지만 이런 것들도 준비가 많이 되어 있을 거다. 그래서 아이들이 체감 난이도는 뭐 그냥 중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에는 단답형 9번이 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건 실제로 고급 지구과학에 들어가도 중요하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구조 자체는. 근데 이 구조도 그냥 잘라서 원래 5개가 최소한 나와야 되는데 3개만 딱 나오고 그 과정에서 그냥 단순한 암기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파트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간략하게 치고 넘어가서 여기도 아마 아이들이 딸딸딸딸 외웠을 건데 5개의 그림과 거기에 해당하는 대표 광물과 거기에 해당하는 규소와 산소의 결합 비율과 그리고 거기에 그것들이 의미하는 과학적 의미가 무엇인가까지 쫙 서술해야 되는 파트인데 이것도 역시 서술형으로 나와야지 되는 파트들 또는 새끼 문제들이 여러 개가 더 나와야 되는 파트인데도 불구하고 간략하게 치고 넘어갔다. 그래서 체감 난이도를 낮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사실은 제가 제일 이번 시험에서 공부한 친구들이 득을 못 보고 오히려 그냥 뭐 공부 안 해도 그러니까 좀 지구과학을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를 잘 받게끔 구조적으로 만들어놨다라고 생각하는 형태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기권의 층상 구조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거 중학생들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과고나 뭐 영재고 준비 이런 애들이 아니라
그냥 중학교에서 과학 A 받는 친구들이면 전부 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런 거를 지금 3번에다가 서술형으로 형태로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데, 이번에는 조금 문제를 선생님이 좀 이렇게 약간 전략을 좀 잘못 짜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약간 안타깝습니다. 4번도 마찬가지예요. 4번도 제가 난이도나 체감 난이도 중하라고 했는데 이거 다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서술형 문제를 2문제나 이렇게 어떤 그 중학생들도 풀 수 있는, 이거 사실 서술형이라고 하지만 한 줄로 끝나는 내용들이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어서 지금 아이들이 약간 좀 허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걸 이렇게 내지?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또 단답형 10번인데, 이것도 보시면은 누가 봐도 까다로운 형태잖아요. 이거 뭐 원자, 입자 이야기하고, 얘네들이 뭐 양성자, 전자, 중성자, 뭐 원자, 핵 뭐 이런 이야기들인데, 사실 이 파트가 지구과학 1까지 또는 고급 지구과학에도 나오는 우주론에서 아주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이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야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단답형으로 냈다. 그래서 이것도 체감 난이도가 더 낮은 형태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연습을 안 한 친구들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사실은 문제를 딱 보고 처음 접하는 친구들은, 또는 뭐 기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지 않은 친구들은 뭘 물어보는지조차 판단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천체 X에 나타나는 이 흡수선을 통해서,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이 천체에 어떤 원소들이 있는지 찾아내는 형태인데, 요거는 이건 문제 자체가 어려워서 충분히 어떤 평가적인 요소로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난이도나 체감 난이도가 잘 맞는 형태, 요렇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답형 11개와 그다음에 선운수령 4개, 15문제의 형태로 지구과학이 나왔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계속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 격앙이 돼 버렸는데, 제가 중간에 결국에는 원래,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믿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약간의 배신이 있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부량을 늘린 친구들이 손해를 봤을 만한, 왜냐하면 지구과학을 물론 이제 많은 친구들이 별로 투자를 안 하는 건 사실입니다. 지구과학이 통합과학에서는 이제 좀 쉬운 편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얕보고, 그래서 이제 좀 쉽게 접근을 했다. 그렇게 좀 손을 놓은 친구들이 오히려 덕을 많이 봤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이제 혼자 준비하면서 막 여러 개 공부하고 좀 깊게 공부하고, 왜냐면 그런 친구들이 손해를 봤을 거예요. 왜냐면 이 통합과학 파트가 과거 애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게, 특히 지구과학은 설명을 끝까지 안 해줘요. 그냥 암기하고 끝내 이렇게 넘겨버리거든요. 그 내용을 얘기를 안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궁금증 많은 친구들은 혼자 막 그거 머리 싸매고 막 뭐 위키피디아 이런 거 찾아보고 막 이러다 보면은 결국에 이제 시간 낭비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오히려 좀 뭐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지 않았나 이제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수강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큰 어려움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어려운 파트든 쉬운 파트든 계속 이제 반복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이제 제가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뭐 수강생들 있으시면 제 테스트 문자 받으시겠지만, 그냥 매주 그냥 계속해서 서술형 형태로 계속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한 파트들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이야기가 되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미진한 설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나 또는 수업 시간 내에 설명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뭐 수업을 들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직 연락을 다 안 해봐가지고 모두가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뭐 저한테 연락 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평이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기말고사가 중요하게 되는 건데요.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단위수가 크고 다른 과목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구과학이 큰 파트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그 기말고사가 어떻게 나올지가 제일 중요한 거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말고사가 어떤 과학적인 그 내용 자체는 중간고사보다 훨씬 쉽습니다. 대신에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암기할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암기할 영역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잡아야 되는가라는 것도 이제 본인들이
이번처럼 나오면 굉장히 헷갈릴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선생님이 이제 시험을 내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지엽적인 내용들까지도 전부 다 반복적으로 암기를 시켜서 뭐 탄탄하게 정확하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중간고사를 잘 봤던 못 봤던 기말고사를 통해서 전체적인 통합과학의 등급을 뭐 상향시킬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지구가 아니라 저는 이제 제가 지내고 보니까 요번이 좀 많이 쉬웠잖아요. 다음에 좀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거 조금 준비 많이 해놓으셔야 되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쉬운 적은 사실 없었거든요. 수학도 저는 역대급 같아요. 저희 때는 뭐 40점, 50점이 평균이었는데 사실 애들이 요번에 시험 보고 100점도 있다 뭐 했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그거는 서술형 채점 전이었던 것 같고 아마 이번 주에 서술형 채점 들어가면서 애들이 좀 멘붕이 많이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채점 받은 거 보시고 이번에 과목 너무 쉬운 거 보시고 다음에 기말고사 때 범위도 많고 난이도도 높고 굉장히 어려울 것 같으니까 준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구과학은 지금 보셨잖아요. 지구과학은 아우라가 아니어도 여름방학 때는 꼭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지원으로 바뀌기 때문에 갑자기 난이도도 높아지고 저희 세종과고는 2학년 때 고급으로 갑자기 바뀌어요. 한성은 G2를 하는데 저희는 G2가 없어서 지원하고 고급으로 넘어가니까 여름방학 때 지원 공부해 놓으시고 상단위로 바뀌는 2학기 조금 준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마이크로. 마이크 없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운 표정으로 가고 있네요. 어떻게 아이들 시험 잘 봤나요?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다 겸손하시거나 솔직하시네요. 이번에 그 시험 범위가 역학 파트의 앞부분 등가속도 운동하고 여기 있습니까? 네. 좀 더 좋네요. 그래서 이번 시험 범위가 그 역학 파트의 앞부분인 등가속도 운동하고 그 다음에 뉴턴의 운동 법칙 그리고 포물선 운동하고 힘의 평형 파트가 나왔는데요. 많이 아시겠지만 물리 파트를 보면 물리는 기본적으로 흰색이 없네요. 역학이 이렇게 기초가 되고요. 그 위에 전자기가 있고 그 위에 파동이 있고 그 위에 현대물리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역학 파트가 튼튼하지 않으면 물리를 나중에 잘할 수 없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반드시 역학을 잘해야 나중에 이제 2학기가 되고 2학년 되고 3학년 됐을 때 물리를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학을 잘 못하는데 나중에 물리를 잘하는 걸 기대하는 거는 언감생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 특징은 문항수가 12문항이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4문항이어서 문항수가 2개 줄었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개이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한 난이도 또한 작년에 비해서 좀 쉬운 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고난이도의 문제는 좀 없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담당하는 물리 선생님 같은 경우 크게 두 분이 계신데 박종찬 선생님하고 최혜린 선생님이 계신데 박종찬 선생님은 오랫동안 계셨고요. 그리고 최혜린 선생님은 이번에 처음 오셔가지고 맡은 파트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최혜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벡터하고 힘의 문제만 조금 내셨고 나머지 대부분은 다 박종찬 선생님이 내셨는데 두 선생님의 문제의 난이도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난이도가 나왔고요. 네, 다음 넘어가면요. 뭘로 누르지? 이건가요?
이게 뭐 이걸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뭐 문제를 조금 같이 봐드리면, 잠깐만요. 저거 뭐 가운데 떠 있는데. 저건 돼. 아예 없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제의 그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좀 특이했던 문제 중에 하나는 그 엑셀 활용법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보통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실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데, 물리투에서 나온 적은 처음이거든요. 그렇지만 뭐 내용 자체가 크게 어려운 건 아니어서 아마도 보고서를 스스로 잘 썼던 친구라고 한다면 크게 무리가 되지 않게 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제가 본 문제 중에서 좀 아이들이 비교적 어려웠을 법한 문제를 이렇게 뽑아봤는데, 대표적으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가 사실 상당히 좀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만약 처음에 이 문제를 봤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웠겠지만 다행스럽게도 학교 프린트에 나왔던 문제고 그 문제를 좀 응용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없었던 용수철하고 경첩을 섞어서 이제 문제를 냈는데, 아마도 물리를 좀 잘 못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풀면서 조금 되게 어려웠을 것 같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잘했던 친구들은 좀 비교적 수월하게 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전형적인 물리 문제고 수능보다는 일반역학에 좀 가까운 문제인데, 저 같은 경우 이 문제를 제 학생들하고 한 5번 푼 것 같아요. 이 비슷한 문제를. 그래서 아마도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다 맞아야 된다는 좀 믿음이 있는데, 또 항상 학생들은 제 믿음을 벗어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죠. 나중에 만나면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컴퓨터가 안 되는데요? 컴퓨터가 갑자기 이게 안 넘어가는데요? 이걸로 해도 되나요? 네, 누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포물선 문제였는데,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 작년 수능 기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수능 문제 중에서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문제였고, 사실 학생들이 이 문제를 처음 프린트 받았을 때 거의 못 풀 정도로 힘든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문제인데, 다행히도 선생님이 문제를 좀 쉽게 변형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문제의 난이도의 한 60% 정도 난이도로 바꿨기 때문에 아마도 그 문제를 열심히 풀었던 친구라고 한다면 수월하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대신 이제 문제를 푸는데 시간은 아마 좀 오래 걸렸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근데 이 문제는 마지막 문제였는데, 보통 이제 마지막 문제가 제일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 같은데, 이 문제는 수능 문제는 아니고 완전히 일반 물리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직도료례하고 용수철을 연결해서 계산하는 문제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세종과고 1학년 문제가 수능 문제 중심으로 나오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일반 물리 문제도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수능 문제뿐만 아니라 좀 플러스 알파로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기말고사는 어떻게 대비할 거냐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역학의 뒷부분 파트고요. 범위로는 일과 에너지하고 탄성력, 만유인력이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작년과 비교했을 때 작년 같은 경우는 힘의 표현 파트를 기말고사에 봤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그 내용을 중간고사에 봤기 때문에 아마도 역학 파트에서 저 내용에 추가적으로 해서 연력학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 연력학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학생들이 보통 방학 때는 역학 중심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연력학은 좀 약간 어려울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대비를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작년 기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험 문제는 14문제였고, 그리고 시험 시간은 중간고사가 50분이었는데 10분 추가가 돼서 60분을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수능형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됐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 이 일과 에너지 파트가 뭐 개념상으로 굉장히 어려운 파트는 아니거든요. 개념은 쉬운데 문제가 굉장히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수능 같은 경우 수능 문제가 2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역학 문제가 한 5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어떻게 했냐면
역학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쉬운 전작이나 파동, 현대물리 파트를 먼저 풀고 시간을 모아서 옮겨 모으는 것을 모아가지고 역학을 풀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19번이나 20번 문제가 보통 대부분 다 일과 에너지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보면 역학에 나온 내용들을 종합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문제를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어렵게 낼 수 있어서 학생들이 대비를 많이 해야 저 문제를 좀 잘 준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당연하게도 물리는 항상 그렇지만 개념을 확실하게 좀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최대한 문제를 많이 푸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거는 이제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는 것도 있고 또 문제를 많이 풀수록 문제를 푸는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학생들이 사실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를 좀 최대한 많이 푸는 걸 권장하고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좀 풀어서 꼼꼼하게 풀어서 유형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는 게 필요하고 또 학기 문제가 프린트 문제를 변형해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프린트 문제를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고 또 프린트 문제를 변형했을 때 또 그걸 풀 수 있도록 마찬가지 준비를 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강의 계획안은 저는 이제 수업이 토요일 저녁에 깔려 있고요. 특징을 본다고 한다면 수업 끝나고 12시까지 반드시 클리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회 그 기출문제나 다른 문제 등을 변형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시험 문항 맞춰서 모의 테스트를 보고 있고 피드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톡 등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혹시 모르는 문제 있으면 제가 보내면 열심히 풀어가지고 사진 찍어서 딱 보내면 아이들이 되게 좀 좋아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업 진도는 일과 에너지랑 만유 인력을 할 텐데 아마 진도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가 시험을 잘 보면 좋은데 좀 못 보는 친구들도 있죠. 그런 친구들 왜 못 볼까요? 왜 못 보냐면 열심히 안 해서 못 보는 겁니다. 왜 열심히 안 할까요? 왜 열심히 안 하냐면 아빠 닮아서 아빠 닮아서 열심히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말고사 때는 엄마 닮아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다 파이팅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테스트 같은 임상현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일정이 있으셔서 지금 해외에 가셨는데 그분이 중간고사 분석은 다 해놓으시고 영상을 다 찍어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기 그 자료 보시면 본인의 얼굴을 옆에다 해서 엄청 크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시고 영상 보시면서 같이 요거 조금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물리가요. 지금은 2단이고 지금 아직까지 고급으로 넘어가진 않았지만 2학년 때부터 굉장히 물리가 어려워지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라 학원에서 화학을 근데 개념은 애들이 보면 다 알아듣고 가르쳐줄 땐 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는데 문제를 못 풀겠고요. 근데 이제 시험 볼 때는 문제를 못 풀면 의미가 없으니까 아까 저도 지금 보면서 저래서 저렇게 곱셈풀이가 중요하구나 라고 느낀 게 저도 물투 그러면 되게 애들이 좀 풀만큼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수능용도 나오고 일반 물리도 나올 정도면 이게 물리가 이렇게 과거가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물리를 개념도 탄탄하게 해놓고 문제풀이도 조금 적용을 할 수 있으면 조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고민해보세요. 이거 영상 좀 풀어주세요. 이거 불 끌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라 학원에서 화학을 가르치는 임상입니다. 오늘은 이제 세종 1학년 중간고사 분석 및 기말고사 대응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경우에 화학은 두 과목에 이제 속해 있죠. 화학투랑 통합과. 먼저 화학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간고사의 화학투가 여러 문항이 주제로 있죠. 그리고 시험 범위는 3단원과 1단원. 여기서 3단원, 1단원은 화학투를 얘기합니다. 화학투 교과서의 3단원과 1단원. 3단원의 경우에는 0.5단이었고요. 그리고 1단원은 1.5단이었습니다. 반응수에 맞게 25점, 75점 이렇게 출제되었고 3단원의 이제 이름은 반응속도의 촉매, 다산보단이 출제되었고요. 1단원은 기체, 액체, 고체, 용액 파트 중에서 기체, 액체와 용액 세 부분에 대해서 여성문항, 동문항, 내문항 33점, 15점, 27점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먼저 3단원 반응속도 단원
출제 경향은 그러면 작년, 재작년과 비슷하게 어머니 이거 너무 빠르죠? 너무 빠르지 않아요? 시험 난이도도 이게 작년, 맞죠? 재작년과 처음부터 비슷하고요. 다시 틀어드릴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일주일에 빠르게 틀어드리라고 할게요. 이게 나오시죠? 네. 그래서 중 정도, 중급 난이도 정도만 착실히 했으면 누구나 다 맞출 수 있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도 숙제를 줄 때 최상 난이도는 주는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출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서 아이들이 그쪽 파트를 막 공부한다고 해서 성적에 막 도움이 안 되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많이 주지 않았었는데요. 어쨌든 대부분 수능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다.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단위수학인데 주로 학교에서 강조한 부분을 바탕으로 이제 사실하는 문제, 그리고 간단하게 계산하여 해결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쉬운 건 아니고 학교 선생님이 단위 연산, 그리고 답을 적을 때 단위, 이런 것들을 아주 강조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하는지를 체크하는 문제들이 출제를 했는데, 단위 연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누구나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단위 연산을 연습을 많이 시키다 보면 아이들이 단위 연산이 제일 어려워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이번에 세종문학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단위 연산을 여러 번 이제 연습시켰을 때 단위 연산은 너무 어려워요.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한 연습이 없었으면 실제로 오답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답을 적을 때 단위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으면 아마 학교에서 감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들도 출제가 되었는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알아야 되는 기초 개념이었고요. 겨울 방학 때부터 착실히 공부를 해왔다면 누구나 할 수 있게 그렇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유형도 출제가 되긴 했는데요. 크게 어려움 없이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시험 문제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다. 상단원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학원이든 연습을 시켰을 수능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고, 겨울 방학 때부터 연습을 해왔다면 누구나 해결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단원 같은 경우도 학교 수업 시간에 강조한 내용 위주로 개념을 묻거나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었고, 대부분 이제 답을 다 쓰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학교에서 어떻게 채점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점수가 많이 변동이 있을 수가 있겠죠. 어머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어느 정도 점수가 되면 잘 하는 거냐,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죠. 근데 실제로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채점 기준이 학교 선생님이 결정하시고, 채점할 때 주관적으로 약간 채점 기준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몇 점 이상이면 잘했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함부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점수가 조만간 나오기 때문에 그때 나오는 거 보면 어머님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고득점이 많이 있을 것 같다, 그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통합과학을 보시면, 통합과학이 우리 그 4단위, 총 4단위인데 이게 상대평가에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화학은 1단위에 속하고 25점이 정확하게 출제되었고요. 시험 범위는 통합과학의 화학 파트 앞부분, 딱 절반의 앞부분에 해당이 되어서 출제가 되었는데, 파트가 두 파트에 원소의 기온과 주기성, 화학결합. 원소의 기온 파트는 여태까지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출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출제했다고 했더라도 동문학이 출제했는데 크게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구과학과 시험 범위가 겹쳐요. 근데 지구과학은 통합과학에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열심히 했을 것 같고, 이거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은 물어봤어요. 그런 것들은 미리 준비를 다 시켜줬기 때문에 몇 파트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화학 그런 파트도 기존에 시험에 나왔던 유형과 거의 유사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학과 중간고사 파트는 화학 파트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한테 의미한 건 기말고사인데 화학 2 같은 경우는 이제 예상 시험 범위가 3단원이 이제 반응 속도와 촉매 이게 이제 중간고사 때 절반 정도는 시험에 갔는데 나머지 절반이 시험에 들어올 것 같고요. 그리고 화학2의 2단원에서 2단원이 이제 반응 엔탈피 화학 변경 설명이고요.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저 파트 중에 다 들어갈 수도 있고 조금 빠질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반응 속도와 촉매는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금방 해결이 되는데 반응 엔탈피 화학 변경 설명이고요. 이쪽 파트가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어렵게 나올지 쉽게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수능 유형 연습 문제들은 연습을 하고 거기서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배우는 기초 개념들 그리고 학교에 선생님이 강조했던 내용 위주로 좀 더 공부를 해주면 고득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기말고사 파트 중에서 그래도 걱정되는 파트 중에 하나는 화학과학의 기말고사 범위고요. 시험 범위는 산화와 산양기, 토학과 화학 파트 중 뒤쪽 이제 절반이 되겠습니다. 이쪽 파트는 교육방학 때부터 제가 수업을 했지만 상당히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파트죠. 그래서 이제 양적 계산이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별 선생님이 어떻게 출제하실지는 모르겠지만 5월부터 빨리빨리 대비를 시작해야 아이들이 익숙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최소 기출 문제 이상만큼은 연구를 좀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히 이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시간도 한 문제당 푸는 시간도 좀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연습을 해야지 아마 기말고사 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종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분석 및 기말고사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개강이 올해를 이제 첫째 주부터 이제 할 예정이고요. 그때부터 2단원, 3단원 그리고 수학과학까지 이렇게 해야 될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중간고사보다는 훨씬 많은 것 같네요. 그래서 빨리빨리 각 단원들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거 하시는 것보다 이거는 하시는 게 나으시다.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업계에서 보고해드리는 박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제가 제목을 이렇게 써봤습니다. 자, 중간 분석 기말대기. 어떻게 시험 잘 보셨습니까? 자제분들? 국고에 대해서. 자, 아무튼 여러분들 중간고사 자 분석해드릴 거고요. 자, 기말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총 3개의 장으로 나눠봤거든요. 자, 1장은 중간고사 분석이고요. 자, 2장은 앞으로 기말고사는 이렇게 대비하겠습니다라는 걸 말씀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저의 다짐. 이게 총 3개의 장으로 나눠봤습니다. 그 중에 1장입니다. 중간고사 분석. 자, 우선은 시험 범위 자체는요, 이미 시험 범위가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왜? 자, 실제로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계속 똑같이 시험 범위가 1단원이었어요, 1단원. 선생님께서 이렇게 두 분인데, 권땡땡 선생님과 윤땡땡. 아무튼. 근데 A 선생님께서는요, 이렇게 크게 2개, 서정갈래와 서사갈래를 담당하셨고요. 자, B 선생님은 극갈래고 교술갈래. 이렇게 담당을 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 보십시오. 시험 범위 양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1학년의 중간고사는요, 시험 범위 양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 세종과학고의 특성상 어떤 게 있냐면요, 요 밑에 이게 있습니다. 외부 지문이 문제 출제되죠. 외부 지문. 예를 들어서 이게 시거든요. 슬픔이 기쁨에게가. 그랬을 때 시 한 편 가지고는 문제 출제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개를 묶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정우승님의 슬픔으로 가는 길이라는 시하고 이혜은님의 기쁨에게라는 시를 같이 묶어서 문제를 출제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홍계월 전에는 고전 소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고전 소설이 학습 활동이 있습니다. 근데 지문이 좀 짧습니다. 근데 시험에는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냐면 범위하고 상관없이 자, 낯선 지문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게. 아무튼 요 정도가 시험 범위입니다라는 것은 말씀드리고요.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 자, 요걸 보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제 프린트에 만들어야 되는 데 있을 겁니다. 자, 우선은 문항수는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택형, 흔히 객관식 문제죠. 몇 문제? 18문제가 문제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소설의 문제가 8문제 출제됐습니다. 6대4 비율이거든요. 60점과 40점. 그리고 자, 지문 따지면 총 4개의 지문이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의 지문. 자, 문항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택형, 객관식 문제가 18문제. 그리고 서울 문제적 문제가 8문제. 자, 실제 아시겠지만 시험 시간이 50분이거든요. 그러니까 50분 동안에 26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럼 한 문제당 2분이겠죠? 한 문제당 2분. 2분 좀 안 걸리게. 근데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됩니다. 제가 문제가 이렇습니다 라는 것은 제가 그 프린트에다 집어넣었으니까 자, 지금부터는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입니다. 출제 경향. 1번. 자, 우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중간고사 시험 범위 많지 않았습니다. 난도로 따지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한 중 정도를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에게. 그리고 공부를 좀 못하는 학생들은요, 아니, 저 상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상 정도인데, 제가 분석하면은요, 중에 가까운 상, 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중 쪽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 정도가 난도. 자, 2번과 3번은 제가 묶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세종과학고의 문제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부 지문이 문제 출제된다는 겁니다. 외부 지문.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대시 2개. 그리고 홍계월 전 시험 범위에 줬음에도 불구하고 낯선 지문. 이것도 맞춰서 외부 지문 맞거든요. 이렇게 2번과 3번의 경우는 외부 지문이 문제 출제됐습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4번입니다. 이 4번이 가장 올해 좀 특이한 점이거든요. 특히 권아람 선생님께서는 뭐를 중시하냐 이거거든요. 제가 실제 1단원이 문학의 갈래입니다. 문학의 갈래. 가장 기본적인 발상의 표현법. 이거를 가르치는 단원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자, 권아람 선생님께서는요, 지식을 확인하는 문제, 즉 가장 기본에 충실한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셨습니다. 무려 몇 문제? 4문제. 윤성원 선생님께서는 1문제.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셨습니다. 원래 이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올해가 가장 특이했습니다. 문학의 갈래. 아까 이야기했지만 서정 갈래, 서사 갈래, 극갈래, 교수 갈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을 물었습니다. 1번이 이게 인문 문제입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린 현대시 나왔다 그랬었죠. 1번의 5번 선택지가 서사 갈래의 특징을 설명했거든요.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는 서정 갈래, 5번은 서사 갈래, 답 몇 번? 5번 이런 식입니다. 이거는 시간을 투자해서 문학의 갈래, 가장 기본적인 특징들을 어느 정도 남기하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게 몇 문제? 하나. 자, 특히 영웅소설의 특징. 이것도 제가 다 설명했거든요, 강의 시간에. 둘. 소설 갈래의 특징과 관련돼서 서술자, 시점제 나왔습니다. 셋. 4문제까지. 갈래의 특징만을 4문제 물었고요. 그 다음에 발상표현법은요, 서술의 문제에서는 요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 문제거든요. 특히 올해 어떤 식도 나왔냐면, 개념을 서술하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뭐, 역설법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서술하십시오, 이렇게. 직유법을 서술하십시오. 이게 서술 문제 2번째였습니다. 좀 어느 정도 예상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권아람 선생님께서 프린트를 줬거든요. 학교에서 프린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프린트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클래스 특징 다 설명돼 있었고요. 그 프린트 안에. 그리고 개념도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프린트가 작년 매번 약간 다르거든요. 실제로 시험 범위 똑같습니다. 1단원. 근데 담당하시는 선생님마다 중요도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권아람 선생님께서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 지식을 확인한 문제를 많이 물어보시더라 이 말입니다. 실제로 요 2번 같은 경우는 요거는요. 일반고에서도 이렇게 문제 출제되지 않습니다. 역설법의 개념을 누가 물어봅니까? 보통 역설법은요. 개념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관련된 사례를 물어봅니다. 밑줄을 기억한 다음에 기억과 똑같은 발상의 표현법을 찾는 그런 식의 문제가 출제된다고요. 근데 이것은 대놓고 개념을 소설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럼 두 가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역설법을 썼다는 것을 파악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역설법의 개념도 당연히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2번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3번, 아까 말씀드린 영소의 특징 있죠. 이것도 대놓고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1번이 고귀한 혈통, 2번이 비정상적인 출생 등등등 다 암기를 시키거든요. 테스트까지 보니까. 그런 것들 다 암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출제됐을 때 쓰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확인하는 문제가 이번에는 많이 출제가 됐더라는 것은 좀 염두에 두는 게 좋습니다. 이게 작년과 재작년과 다른 겁니다. 이거는 권아람 선생님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5번입니다. 자, 5번은 제가 늘 세종과학부 학생들 설명할 때 항상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자, 얘는 뭐냐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정답입니다. 수학실험 문제. 아까 제가 몇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8문제. 자, 1번부터 시작해서 8번까지. 이게 학교에서 요구하는 정답이었습니다. 길죠? 상당히 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국어 시험을 볼 때 만만치 않습니다. 50분 동안에 26문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특히, 자, 여기 보십시오. 수학 논술형의 2번째 문제. 이게 한 문제짜리입니까? 세 문제짜리입니까? 이건 세 문제가 맞죠? 물론 올해 특이한 건 뭐냐면 2학년도 마찬가지인데 원래 이렇게 세종과학부는 단답형 문제가 출제되지 않거든요. 근데 올해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앞으로 계속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아니고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거를 과연 26문제를 50분 동안에 푸니까 뭐 한 문제당 2분 정도라고 한다면요. 과연 이것을 2분 동안에 풀 수 있을까? 만만치 않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시간이 부족해서 뒷부분을 많이 찍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수가 잘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자제분들이 뭐 2등급 받았다, 3등급 받았다, 그럼 진짜 잘하는 겁니다. 물론 1등급이면 진짜 대박이고 2등급, 3등급 진짜 잘하는 거 맞습니다. 요 정도까지요. 다 거기에 들어가시는 거 맞죠? 자, 넘어갑시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이건 나름 제가 생각하는 출제 경향에 따라서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비. 약간 어머님들이 갖고 있는 거가 약간 다릅니다. 제가 더 첨가시켰거든요. 근데 그냥 보십시오. 그 프린트 상관없습니다. 자, 3번. 자, 이거 1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출제 경향 2번과 3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낯선 지문이 문제 출제된다고요. 기억하시죠? 낯선 지문이 문제 출제된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만점 대체. 자, 분명히 세종과학부는 매번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제분이 2학년 올라가도 2학년에 문학을 배우거든요. 문학에서도 낯선 지문이 문제 출제됩니다. 그랬을 때 그 낯선 지문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학 때 이런 걸 많이 강의하는 겁니다. 처음 본 지문을 짧은 시간 동안에 완벽하게 읽을 수 있도록 지문 읽는 연습을 하셔야겠죠. 이거는 내신식이 아니라 수능식입니다. 처음 본 지문을 마치 예전에 알고 있었던 지문처럼 완벽히 감당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기본. 세종과학부에서는. 그러니까 문학이라고 한다면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잘 되면 모의고사, 수능도 대박이 쉽습니다. 이걸 반드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세종과학부의 문제는 낯선 지문이 매번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이었고요. 자, 2번. 이건 어떻습니까?
선택형 문제가 아까 18문제라고 얘기했었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택형 문제가 18문제. 근데 문제는 그 문제 중에서 딱 2문제가 모두 고르십시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짜증나게. 그냥 선택지 하나면 될 텐데 제가 선택지를 2개 고르는 문제였으니까 2개 고르기를 바꿨지 실제 문제는요. 모두 고르십시오라는 문제가 출제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 할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죠. 근데 2문제 다 선택지 2개를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학생 중에 하나가 그 친구한테 제가 시험지를 받았는데 3개를 골랐더라고요. 2개는 맞았는데 하나를 더 골라서 무조건 풀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 진짜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술형 문제가 8문제다. 2분 동안에 풀어야 된다. 근데 이런 문제도 걸려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뭐 홍보 영상을 찍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객관식 선택형 문제는 기본적으로 1분에 한 문제씩 풀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서술형 문제에 시간 맞춰서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과연 이런 거 1분 동안에 해결할 수 있을까? 그건 만만치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비책은 뭐냐면 이겁니다. 어차피 과거의 경우에는요. 수능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신을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암기를 하신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문은 기본적으로 완벽히 정리하는 게 기본이겠죠? 그리고 나서 반드시 중요한 것들은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암기가 좀 필요합니다. 암기가. 이 암기를 제가 테스트 보면서 계속해서 애들에게 암기를 시키거든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성적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입니다. 이건 뭐냐면 문항 수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18문제, 8문제. 근데 실제 서술형 문제도 문제는 한 문제가 아니라 3문제짜리가 있고 2문제짜리가 있고. 이거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저한테 보낸 메시지입니다. 그대로. 이 친구 공부 잘하는 친구거든요. 공부 잘합니다. 저는 객관식 하나 틀렸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1등급입니다. 얘. 대박입니다. 대박. 객관식 한 문제 틀렸으니까. 보통 객관식 아무 자제분 보시면 알겠지만 3-4개는 그냥 나갑니다. 3-4개는 그냥 나갑니다. 근데 객관식 하나 틀렸습니다. 이렇게. 근데 시간이 부족해서 얘를 손을 못 댔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것까지 맞췄더라면 전교 1등 있었을 텐데 라고 저희 애들한테 이렇게 요번에 내신하면서 그러니까 작년에 기말고사 때 제가 가르친 학생이 전교 1등 있었으니까 올해도 한번 만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교 1등, 2등 한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했는데 얘가 가능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아쉽습니다. 아무튼 이런 걸 어떻게 대비하느냐. 대비는 시간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공부를 좀 양을 많이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할 때 제가 저 문제를 직접 만들거든요. 애들 테스트 볼 때. 그 문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기본 장르별로 중요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작품별로. 그 중요한 것들을 설명을 하고 그 중요한 거하고 학교에서 아까 프린트가 매번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프린트를 종합해서 다 문제를 만듭니다. 그때 제가 고민을 뭘 하냐면 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출제할지를 고민을 합니다. 그것을 테스트를 보고는 거예요. 이거를 학생들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것까지 할 수만 있으면 시간 부족은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은 어차피 뭐 중간고사의 대비니까 중간고사 분석이니까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자, 이거는 제가 가르친 학생들의 반응입니다. 이건 중간고사 봤으니까 저도 반응을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빨간색만. 그럭저럭 봤습니다. 잘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못 봤으면 애들 못 봤다고 얘기합니다. 얘는 80점 중후반 정도 나왔습니다. 후반이면 1등급 정도가 나올 거고요. 중반이면 2등급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잘하는 애입니다, 이거. 보통 보면 항상 그런데 느끼는 게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은요. 시험 문제 난도를 중 정도 아닐까요? 이렇게 하죠. 중 정도가 아닐까요? 성적이 잘 좀 안 나오는 학생들은 무조건 상입니다. 난도상으로 이렇게 무조건 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근데 이 친구는 공부 잘하는 친구. 그랬죠. 또, 여기도 공부 잘하는 친구겠죠? 난이도 중, 이렇게. 1등급 성적은 모르겠는데, 얘가 아까 그 친구입니다. 객관식 하나 틀린 친구.
중반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했더니 한 문제가 더 틀렸다는 얘기죠. 채점해 봤더니. 그래서 80점대 초중반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은 겁니다. 이 친구는 제가 일부러 점수는 가렸습니다. 밑에 빨간색으로 뭐 썼냐면요. 진짜 테스트를 저는 매주 하거든요.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테스트한 부분에서 복습을 했던 부분은 꽤 맞았다고요. 제가 자랑하게 해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테스트를 하고 복습을 하고 아이들이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실제. 국어 공부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수학하고 다른 과목 하느라고. 근데 복습만 좀 해주고 잘만 따라오면 충분히 성적은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이게 애들의 반응. 야, 지금부터는요. 기말고사는 저는 이렇게 대비합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자, 실제 아직 기말고사는 정해진 게 아니니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여기만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자, 우선 1번이 뭐냐면요. 기말고사. 제가 나름 생각하는 예상 시험 범위거든요. 굳이 사진 안 찍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자, 2019년도 여기가 교과서가 처음 바뀐 해입니다. 19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노란색만 보시면 노란색이 공통이거든요. 신기하게. 그러면 자, 노란색 보면 3-2, 5-1, 2죠. 공통이. 매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3의 2, 명확한 논증, 즐거운 토론. 흔히 말하는 화법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리고 5-1과 5-2는 문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노란색은 똑같죠. 그러면 밑에 제가 쓰지는 않았지만 2023년도에는 이 두 개는 들어가겠다. 그렇죠? 그래서 기말고사 1회차 수업 무조건 문법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이 문법은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암기 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2023년도, 즉 올해 1학기 기말고사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개는 들어갈 거고 플러스 알파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회차는 무조건 문법. 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아무튼 예상 시험범위고요. 자, 문법 문제가 어떻게 가느냐. 자, 이게 자, 작년도 기말고사의 4번 문제거든요. 문법편, 운의 변동. 진짜 싹 다 암기시킵니다. 이거는 문제고요. 이거는 제 교재입니다. 물론 이 교재는 좀 아무것도 아닙니다. 좀 제가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었을 뿐에 이건 교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대로. 근데 여기는 집어넣지 않았지만 플러스 알파 제 교재가 따로 있습니다. 좀. 당연히 있겠죠. 꽤 오랫동안 강의를 했으니까 그 교재까지 같이 먼저 설명하고 이거 설명합니다. 거의 복습 차원에서 강의합니다. 이 내용. 학교 교과서는. 제 교과서는 훨씬 더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거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교재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강의할 겁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비문학. 1학기 기말고사 7번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세종학과라서 세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치하게. 아무튼 그렇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교재를. 다 제 교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잠깐 졸았을 때 설명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시 넣어놨습니다. 이게 주교재입니다. 주교재.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강의를 할 겁니다. 기말 때는요. 우선 크게 두 개이고요. 자, 세 번째는 저는 이거를 가장 어머님들에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매번 테스트를 봅니다. 이게 테스트거든요. 테스트 자료. 실제 중간고사 1회차 테스트 자료입니다. 요 문제를 제가 다 만든다고요. 서술형 문제를. 그럼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보는 겁니다. 와서 바로. 그러면 시험을 봤으니까 결과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제가 다 이렇게 채점을 합니다. 띡띡띡. 너무 점수 깎으면 안 되니까 반 정도 줍니다. 0.5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첨삭 다 합니다. 첨삭해서 그러니까 테스트를 실시하고 첨삭까지 한 다음에 그대로 엄마에게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1회차 테스트입니다. 아까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제가 멘트를 달아가지고 어머니께 카톡으로 보내드린 겁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국어 1차 테스트 결과입니다. 총문학설의 10문제. 이건 고정.
열 문제는 9점. 평균은 5.63개죠. 엄청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만만치 않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제분지 본 시험지를 다 캡처 떠가지고 보내드립니다. 엄마들이 진짜 좋아합니다. 어머님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이 혼낼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어머님들이 그러니까 아들한테 메시지 보내는 걸 잘못 저한테 보냈습니다. 저한테 보냈거든요.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야, 이 새끼야, 너 평균도 항상 못 넘어. 이렇게. 공부 열심히 안 해.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공부 잘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아무튼 매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머님들 지금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한 기본 그 정도는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립니다. 요거 보내면요 감사합니다로 띡 보내시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그 공부 좀 잘한다는 제가 그 친구 어머님이 진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 왜 이렇게 성적이 잘 안 나와요? 이렇게 제가 테스트 본 게 성적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부 성적 나중에 중간고사 봤을 때 성적 잘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충분히 잘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하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저도 어머님들의 의견도 좀 듣고 저도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제가 특히 당부라는 것을 제가 집어넣거든요, 마지막. 그렇게 해달라고. 이거는 혹시 제 강의를 듣게 되면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성적이, 지금 테스트 성적이 너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공부 좀 시킬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요거는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까지 합니다. 세 번째. 자, 세 번째,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자, 꽤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겁니다. 제가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좀 노력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제를 다 만들거든요, 일일이. 좀 어렵습니다. 문제를 다 만드니까 학생들이 그나마 제 수업을 듣고서 꽤 성적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겁니다. 매주 회차마다 전 2개가 나거든요, 자료가. 1회차 때 주교재가 있고 숙제장이 있습니다. 주교재는 아까 제가 캡처 따져 보여드린 거, 설명답 박혀 있는 거, 그거하고 문제 뒤에 있습니다. 거기도 문제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숙제장이 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숙제장이. 예를 들어서 기말고사 때 논문의 변동이 시험 범위에 들어온다. 그럼 당연히 2019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까지 세종과학부에서 어떤 식의 문제가 출제되는지 1번에 집어넣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2번은요, 세종과학부뿐만 아니라 타 학교라고 한다면 한성애기들도 있을 거고요. 한성과학부도 있을 거고, 다른 일반고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게 2번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문제 크게 2개, 내신형과 수능형 둘 다 집어넣습니다. 내신형 문제와 수능형 문제까지. 그러니까 의문의 변동 하나가 이 4개가 이렇게 해서 같이 딸려서 숙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숙제만 잘 따라와도 충분히 괜찮아요. 그리고 테스트는요, 간단합니다. 여기서 5문제, 여기서 5문제를 출제하는데 제가 다 변형시키고 만듭니다. 그래서 매번 테스트를 보기 때문에 복습만 충분히 해도 웬만큼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됐죠? 이거는 제가 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 아마 제가 봤을 때 제 자료만큼 좋은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 드린다는 것까지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간단하게나마 중간고사의 분석과 기말고사의 대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이 마지막 멘트는 그냥 마지막 인사치레입니다. 질문 안 할 거 아는데 그냥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질문 없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어려운 건 시간 내에 푸는 것만큼 사람 미치는 거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풀어봐야 되고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이 단축된다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썼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이 이제 아들 얘기를 하는 건 실질적인 얘기였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문학 파트를 너무 싫어해서 사실 문학 파트 쪽을 결정하다 성적이 좀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기말 때는 문법이에요. 그때는 학교 프린트하고
그래도 학원을 다니시면 학원에서 주시는 자료 있잖아요. 시간 전략 위해서 이렇게 학원에서 자료를 주세요. 그거를 충분히 외우고 충분히 공부하시면 이번에 문학 파트 못 보셔도 성적이 엄청 올라가요. 근데 유난히 문학 파트를 또 좋아하는 친구들은 공부 안 해도 좀 성적이 잘 나오더라고요. 걔네들은 또 이렇게 문법 파트 할 때 잘 안 나오는 케이스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 케이스가 양쪽이 있으시면 이번에 조금 신경 써서 국어 공부하시면 성적 많이 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학 선생님 모실게요. 수학 이번에 역대급으로 시험장을 해서 되게 궁금하시죠? 성적 애들 나왔나요? 이게 아직 안 나왔죠. 이번 주에 아마 꼬리표 들고 올 것 같긴 한데 꼬리표가 근데 이게 그 기수별로 달랐던 게 저희 때는 국수, 영과, 수과, 정과목, 그다음에 과목별, 등수 등급이 다 따로 나왔어요. 정말 아주 살인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멘붕 오고 막 그랬는데 13기는 또 달랐대요. 선생님별로 다르고 어떤 그 기수의 담임은 기말 끝날 때까지도 그거를 안 줬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애들이 또 그거 가지고 위축되고 할까봐 그냥 꼬리표 정도만 줬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선생님들이 주실지 한번 보시고 서술형은 아마 이번에 채점하고 오면 애들이 굉장히 자존감 좀 떨어지고 되게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했다고 좀 칭찬해 주시고 앞으로 이제 나는 기말이 코앞이니까 조금 더 애들 사기 좀 볶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수학 선생님 모실게요. 잠깐만요. 이거를 화면을 그냥 띄우려고요. 띄워질 것 같은데. 대놓고 해서. 마이크 끄죠. 네, 안녕하세요. 수학 선생님 황보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되게 반갑고요. 제가 일단은 이번 시험 아이들 다 끝나고 지금 뭐 쉬웠다라고 말하는 학생도 있었을 거고요. 좀 생각보다 어려웠다라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예년에 비해서는 시험이 쉬웠던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일단은 그리고 또 중간고사가 쉬웠다는 것은 기말고사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무래도 학교 입장에서는 이제 상대평가로 등급을 매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또 이제 혹시 지금 아직 아이들이 점수 몇 점이라고 연락한 친구는 없죠? 지금 아마 서술형에서 생각보다 많은 감점이 있을 가능성이 클 거예요. 시험이 쉬웠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깐깐하게 채점을 하실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보고 또 나중에 또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간략한 제 소개와 이제 반 개강되는 시간들이 써 있고요. 마지막에 보여지는 저 표지는 이제 이번에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나왔던 프린트와 이제 기출 문제를 포함시킨 책을 이제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학교 막판에 좀 이제 학생들이 학교 프린트를 한 번 더 다시 풀어볼 수 있게끔 이제 대비를 시켜서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험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이제 수학 A는 이제 윤원기 선생님과 이소연 선생님께서 이제 수험을 출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선생님께서 15문제를 7문항, 8문항씩 나눠서 출제를 하셨고요. 저 문항 점수는 똑같이 이제 25점씩 해서 이제 단답형 15점, 서술형 10점씩 이렇게 균등하게 네 선생님께서 출제를 하셨고요. 수학 A, 수학 B를 합쳐서 총 100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윤원기 선생님은 프린트 대비 시험 문제가 쉬웠어요. 이제 아이들이 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험 문제 대비 약간 프린트 대비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굉장히 쉬운 편이었고요. 제가 대비할 때도 좀 많이 신경을 썼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이었는데 왜냐면 문항수도 많았고 또 이제 문제 자체도 좀 어려운 문제를 많이 쓰셔서 제가 학교 프린트랑 또 이제 그 학교에 나온 프린트 문제들을 전부 변형을 해서 이제 유사한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풀렸던 선생님 자료였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1번부터 너무 쉬운 문항을 묻는 문제들이 나와서 아이들이 좀 실수만 하지 않았다면 거의 다 대부분 맞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소연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학교 프린트가 정말 역대급으로 적게 해주셨던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정말 문제를 뭘 내실지 정말 감이 안 잡힐 정도로 학교 프린트 그 5, 6주 수업을 하는 동안 선생님께서 주신 문제가 30문제가 안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선생님들에 비하면 문항수도 굉장히 적었는데 좀 중간중간에 어려운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섞여 있었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제 프린트를 기반으로 출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이제 윤원기 선생님보다는 조금 더 있는 편이라 좀 아이들이 실수를 할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서술형에서 이제 한 문제는 이제 특히 저기 보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좀 어려운 문제인데 서술형 4번 문제는 학교 프린트에 기반을 한 문제였고요. 좀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학생들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틀리게끔 주어진 문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저 부분은 서술형 감점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학생들이 실수를 하기 좋은 문제들이 좀 있었고요. 그런 문제들을 제외하고서는 좀 전반적으로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항별로 이제 제가 이제 각 문항별로 이제 커멘트를 싹 다 달아놨고요. 이제 좀 어떤 문제들이었는지는 이제 시험지를 같이 학생들 시험지를 보시면은 아 이런 게 출제됐구나라고 좀 느끼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윤원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술형 2번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수분해인데 이게 아이들이 아마 다 알았을 거예요. 학생들이 정말 뭐 고등수학을 처음 본 순간부터 지금까지 봤던 인수분해 공식인데 문제에 써 있었거든요.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돼 있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해본 적은 없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인수분해 식을 알고 있었을 때 그걸 좀 빠르게 대처를 하고 아 요런 형태를 요구하는 거구나 라는 것만 좀 알았으면은 생각보다 쉽게 접근이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문항 분석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 B를 보시면 이제 김나희 선생님과 이승열 선생님 이렇게 두 분께서 출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선생님 다 좀 어려운 문제는 좀 학교 프린트에 있는 문제보다는 좀 별도로 좀 제작을 하신 문제를 내기는 했는데 그 문제를 제외하고는 다 학교 프린트를 기반으로 출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김나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 서술형 한 문제는 서술형 2번의 경우는 이제 탐구 문제라고 해서 이제 제가 정규반 수업 시간에도 한 2번인가 3번을 풀어줬던 문제였거든요. 학생들이 이거 탐구 문제 나왔는데 어떻게 풀어야 돼요? 해서 제가 2번, 3번 정도 이렇게 설명을 해줬던 문제였는데 그대로 출제를 하셨고 또 선생님께서 유의사항을 수업 시간에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왜냐하면 저 문제 같은 경우가 중등교과에서 배웠던 문제만으로도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거든요. 서술형 2번하고 서술형 3번은 중등기하만으로도 좀 해설이 가능한 문제라. 근데 이제 서술형 2번의 경우는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만약에 중학교 방식으로 풀 거면 이제 삼각형의 형태에 따라서 나눠서 다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셨고요. 이번에 답지에 이제 써 있는 걸 봐도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언급을 해야만 중등 방식으로 풀었을 때 이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중등교과 방식보다는 고등교과 방식이 훨씬 더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고등 방식으로 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승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올해에도 유일하게 똑같은 과목을 맡은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집합을 많이 내셨는데 올해는 집합과 명제를 골고루 출제를 하셨고요. 저 단답형 8번이 이제 선생님께서 따로 별도로 출제하신 문제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프린트에 있는 형태의 문제를 좀 뭐 크게 벗어나신 형태는 아니었고 좀 이제 조금 경우의 수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돼서 아이들이 이제 좀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였기 때문에 좀 높은 난이도로 분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워낙 지금 남학생들이라는 경우에는 이제 집에서 말을 잘 안 할 텐데 뭐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말했을 수도 있지만 아마 이제 이승열 선생님께서 명제를 설명하실 때 기존의 고등학교 때 봤던 방식이 아닌 좀 이제 논리학에 관련된 방식으로 좀 설명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관련돼서 이제 해석을 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됐었는데 작년에는 이런 형태의 문제를 내시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올해 출제가 되다 보니까 좀 수업 시간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들었던 학생들이 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항별로는 이제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봤고요.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술형 2번은 정말 그대로 출제가 됐고 그 외의 문제들도 좀 이제 학교 프린트를 대부분 기반으로 해서 뭐 이제 조건을 바꾸신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봤을 때는 아예 다른 문제처럼 보일 수 있는데 본질 같은 경우에 거의 똑같은 문제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그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정규반하고 이제 문풀반을 이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문풀반은 현재 이제 4개 반이 개설이 됐는데 일요일 반은 현재 마감이 된 상황이라서 이제 현재는 토요일 반만 이렇게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아침, 점심, 저녁 때 이렇게 수업이 개설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 문제는 이제 학교 프린트를 기반으로 한 변형 문제나 이제 유사 문제들로 이제 출제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지나갈수록 이제 중간중간에 학교 프린트를 이제 변형한 문제들을 계속 출제를 하고 있었고, 이제 아무래도 보시다시피 학교 프린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학교 프린트도 좀 계속 반복적으로 풀려서 진행을 하고, 마지막 주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학교 프린트를 다시 이제 학교에서 풀어볼 수 있게끔 이제 책으로 이제 진행을 할 책을 이제 배부를 할 예정이고요. 이제 내신 자체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거의 수능형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혹시나 이제 제 그 집에서 이제 책을 받았던 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해설지를 보시면 제가 좀 출처를 찾는 경우에는 출처를 항상 달아놓거든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이제 수능 모의고사 문제들 이제 아이들이 이제 3, 6, 9, 11월에 보는 이제 학력평가라고 하죠. 이제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학력평가 문제. 그리고 이제 1학년뿐만이 아니라 2학년들 같은 경우도 프린트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대부분 이제 2학년들은 이제 교과서 문제를 쓰시는 선생님들도 좀 계시긴 한데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제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출제가 되고, 특히 또 이제 이승열 선생님께서 아마 1학년 2학기 때도 아마 수업을 들어가실 텐데, 이승열 선생님이 정말 수능 문제를 좋아하세요. 지금 현재 집합명제를 하고 계시는 선생님이신데, 이제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1학년 2학기 때 기하를 가르치셨었거든요. 지금 이제 16기 아이들은 15기 학생들하고 좀 커리큘럼이 달라서 심수 원만을 진행을 할 텐데, 15기 학생들이 기하를 할 때 이승열 선생님께서 2차 곡선을 하셨고요. 프린트 문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수능 킬러만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러신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좀 그쪽 같은 경우 이제 학교의 분위기 자체가 거의 이제 예전에 본고사, 한 몇 년 전에는 본고사 문제가 나왔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수능 형태의 문제들로, 특히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학력평가 같은 형태, 수능 기출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전학년에 걸쳐서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문풀반에서 연습을 시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가끔 이제 문제를 이제 많이 풀어보고 잘 푸는 학생들은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게 꼭 고치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정말 자신만만하게 빨리 풀었다고 내는 경우에 보면은 제가 한 40분 정도, 한 12문제 정도씩을 꼬박꼬박 풀리는데, 한 20-30분 만에 풀고 들고 왔을 때 그거를 한 번에 다 맞는 경우는 거의 못 봤거든요. 아이들이 자신있게 풀었는데 뭐 한 3-4개씩 틀린다든지. 근데 틀린 거를 보면 다 실수예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아이들이 좀 성적이 생각보다 안 나왔다 싶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 거의 실수일 가능성이 굉장히 컸을 거거든요. 난이도 자체가 정말 실수를 하지 않고서는 좀 공부를 오래 했던 학생들은 이제 웬만한 문제들을 다 풀 수 있는 형태로 출제를 했었고, 제가 느끼기에는 시간도 한 60분이면은 한 못해도 10분에서 20분씩은 남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게 내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다 검토를 해라. 분명히 틀린 게 나온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신경을 썼었는데, 좀 그런 연습들을 이제 좀 계속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서술형 문항들을 좀 섞어서 좀 학생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시험지를 스캔 뜨고, 이제 학생들에게는 그 부분의 문제에 대한 이제 고칠 부분들을 좀 피드백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점수랑 평균, 그러니까 학생 점수, 반평균 점수, 그리고 시험 본 단원,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아이들에게 좀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좀 학습적으로도 필요한 학생이 있을 수 있고,
이게 좀 멘탈적인 관리가 필요한 학생들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고쳐서 이제 학생들에게 테스트 중에는 제가 빨간 볼펜으로 채점을 하고 중간에 이제 고칠 때는 제가 파란 볼펜으로 해서 이렇게 고쳐서 나가고 있고요. 부모님들께 점수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험지를 다 보내드려서 부모님들께서도 이제 아이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제 체크를 하실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규반 같은 경우는 이제 문풀반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문풀반은 정말 말 그대로 학생들이 타임어택을 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주어진 시간 안에 어떻게 문제를 풀고 틀린 걸 고치고 혹은 이제 검토를 해서 내가 실수한 부분들을 찾아내고 이런 부분들에 좀 핵심을 맞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규반은 이제 학교 프린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유형별로 어떤 문제들을 좀 이제 유형 연습들을 해서 학교 시험을 잘 볼 수 있게끔 제가 좀 설명을 하고 좀 이끌어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숙제 같은 경우도 스텝 1, 2, 3로 좀 나눠서 좀 필요한 학생들은 좀 쉬운 문제라든지 좀 어려운 문제들 이렇게 나눠서 좀 풀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좀 아무래도 이제 제가 수업을 위주로 하는 반이다 보니까 이제 좀 질문들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정규반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탐구 주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특히 김나희 선생님 거 탐구 주제 문제가 이제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좀 질문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설명을 해줬었고, 그다음에 좀 학교에서도 좀 아무래도 경시 유형 문제들을 좀 섞어서 이제 아이들한테는 이제 이게 경시 유형이라고는 안 하시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는 이론들을 좀 쓰시다 보니까 저도 그런 부분들 이제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 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정규반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를 이제 학교 프린트 중에서 제가 이제 선별을 해서 30분 정도씩 테스트를 보고 이제 수업 시간 내에 이제 그 필요한 문제들은 전부 이제 프린트 같은 경우도 질의응답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여름방학 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겨울방학과 다르게 여름방학은 일정이 좀 많이 짧을 거예요. 한 3주 정도밖에 안 될 거라서 길게 봐야 4주, 3주 정도밖에 안 돼서 이제 일단은 바로 끝나는 대로 이제 7월 둘째 주 이때쯤에 정규반을 주말에 개강을 해놓고 일단 방학 때는 이제 주 5일을 좀 수업을 하는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심수원 같은 경우, 심화수학 원 같은 경우에 범위가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 느끼시기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 하면은 수학 1 플러스 수학 2의 미분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거기에 미적분에 나오는 앞에 1, 2단원과 삼각함수의 그 덧셈 정리 나오는 부분까지 싹 다 이제 심수원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저는 가능하면은 이제 미적분에 나오는 미분까지 좀 수업을 해놓는 게 아이들한테는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그렇게 일단은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또 상황을 보고 또 끌고 가야 될 부분이겠지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해야 될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좀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이공계를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덧셈 정리 같은 경우 공식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재는 많이 사라졌지만 과학고는 다 가르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이제 수업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를 해서 방학 때 일단 5일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문풀반하고 문풀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로 해서 이제 쭉 기존대로 가게 될 거고 정규반은 이제 방학 때 5일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자,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이번 시험이라든지 혹은 아니면 제 수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좀 질문을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네.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타임어택 맞추고 네네. 난이도별로 문제 푸는 건 문풀반인 거죠? 네네. 네. 타임어택을 하는 거는 문풀반이고요. 정규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수업을 하고 이제 유형별로 연습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각 유형별로 어떤 유형 있고 어떤 유형 있고 이렇게 풀리는 게 정규반이고 문풀반은 기본 베이스가 주어진 시간 제가 보통
40분 정도로 끊거든요. 12문제씩 3과목 정도씩 매주 시험을 보고 있었고요. 이제 필요한 경우에 이제 마지막 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를 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 정말 시험별로 맞춰가지고 이제 수학 A, 수학 B 나눠서 단답형 30점, 서술형 20점, 단답형 30점, 서술형 20점 이렇게 나눠서 시험을 봤었는데 이번에도 문풀반은 마지막 주에는 모의고사를 볼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 이제 다 마무리를 해놓고 마지막 주에는 1시간씩 딱 시간 정해서 모의고사 보고 학생들을 이제 책을 이제 줘서 이제 좀 집에서 공부를 하게 시킬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 마지막 주인 지금 6월 24일, 25일은 이제 학생들 시험이 또 이제 만약에 월요일날 수업이면 제가 일요일날도 아마 보충을 나와서 시킬 건데 마지막 주는 이제 제가 나와서 학생들 보충을 좀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도 좀 1학년 아이들이 이제 시험이 월요일이다 보니까 일요일날 아침에 와서 또 공부를 하고 갔던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공부를 시켜서 마지막 주에는 이제 시험 직전 주까지 좀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신가요? 마무리. 네, 그럼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정보 선생님 먼저 하시고 윤영 선생님 마무리하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간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저는 좀 짧게 할게요. 네. 마이크? 마이크 없어도 되네요. 되는데요? 네. 저기 정보는 좀 빨리 할게요. 네. 중간고사 정보 문제 요약해보면 C 언어랑 파이썬이랑 비중이 확 티가 나죠. 파이썬은 25점, C 언어는 75점. 그 학생들 중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중학교 때 파이썬이나 이런 걸 좀 예습을 많이 했던 학생들. 근데 사실 중학교 때 C 언어를 예습한 학생들은 거의 없잖아요. 파이썬 예습을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나 뭐 미리 학교에 다니기 전에 예습해서 파이썬에 대해서 좀 익숙했던 학생들이 생각보다 혜택이 좀 안 높았고, 진짜 학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C 언어가 비중이 상당히 높았어요. 두 번째는 이제 문제의 유형을 분류를 해보면 출력 결과, 그러니까는 이 프로그램을 딱 주고 이 프로그램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라고 하는 문제가 한 30점의 배정. 그 다음에 자, 빈칸을 채워보세요. 라고 하는 게 49점, 전체 100점 중에 49점 정도의 배정. 특히 C 언어에서 코드를 채워보세요가 전체 거의 절반에 가까운 41.5점, 9문제 정도의 배중이 있었다. 그리고 기타는 이제 이론, 뭐 오류를 찾아보세요, 빈칸 오류를 찾아보세요, 뭐 다 개념을 설명해보세요, 뭐 이런 게 한 21점 정도 있었다. 파이썬보다는 또 C 언어가 좀 더 많았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난이도를 봐도 솔직히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얘기 드리겠지만 출력 결과 이해하는 쪽은 어떤 걸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영어에서 해석해봐라 이거에 가깝고 코드를 짜봐라 이거는 영작해봐라에 가깝고요. 학교 다니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해석보다 영작이 어렵잖아요. 당연하죠. 네. 해석하는 문제들의 파이썬 비중이 높았고 상대적으로 파이썬 쉬웠어요. 상대적으로 C 언어가 많이 어려웠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코드 작성이 원래 누가 봐도 이거보다 이게 어려워요. 근데 그게 또 C 언어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 부분들을 좀 어려워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출력 결과 예측 문제는 독해 문제 같은 거예요. 명령어를 보고 어떻게 출력할지를 써보세요. 출력 결과를 작성하세요. 출력 결과를 쓰세요. 출력 결과를 쓰세요. 같은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개가 나왔다는 뜻이에요. 결국 명령어의 의미와 문법에 대한 이해만 정확하게 했으면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들은. 요 명령어에 대한 문법이 뭐다, 해석하는 뭐다, 이거는 어렵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 게 전체에서 그거는 파이썬도 굉장히 배점이 많았죠. 파이썬도 많았죠. 그런 게 많았죠. 근데 C 언어는 상대적으로 코드 작성이 많았는데 코드 작성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거를 얘가
이걸 실행했는데 여기에 뭘 쓰면 이렇게 나올까요인데 요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리버스 함수와 슬라이싱 기능에 대한 그 개념을 이해하는 문제였는데 여기서 리버스 리스트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펑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함수를 써야 되는지 어떤 기능을 써야 되는지 생각해내는 건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웠던 거는 자 여기 자유용권 뭐 대인 소인 이런 문제들을 보고 if문의 조건들을 쓰는 문제인데 빈칸이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에도 빈칸이 하나 둘 셋 넷 이 문제들의 빈칸을 다 채워야 되는 거다 보니 아무래도 영장 문제라서 어려웠고 실제 난이도 점수 100점도 10.5점 7.5점 한 문제 한 문제가 빈칸 채우기에 대한 문제가 좀 더 난이도가 있었을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오류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들에 대한 독해 능력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어려운 여기 해설에 대한 부분들이었었어요. 근데 이것보다는 사실은 이쪽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정리해서 얘기를 이제 전략으로 얘기를 하면 출력 결과 요건 사실은 명령어에 대한 문법과 그 문법 그 다음에 의미, 연산자 이런 것들만 잘 알면 할 수 있는 문제예요. 하지만 결국에 요 코드 작성 요거는 사실 다 아시겠지만 정보는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여러 학원이나 어떤 좀 도움을 좀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출력 결과는 솔직히 말하면 뭐 예습으로, 자습으로, 스스로 공부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왜냐면 수업에 나온 것만 저 외우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빈칸을 채워보세요 같은 문제는 그리고 사실은 오른쪽 거 이것도 사실은 학교 수업만 충실히 들어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에요. 문제는 여기에요. 코드를 작성하는 부분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빈칸을 채워보세요. 빈칸을 채워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들을 일단 문제를 경험해보질 못하잖아요. 이런 문제들 자체가 문제집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좀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좀 경험해보는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단해 빠르게 또 시작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단 그 중간고사 분석부터 좀 해드릴까요? 분석. 제가 이제 거의 다 써놓긴 했는데요. 한번 좀 편하게 들어주시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명의 선생님이 계세요. 한 분은 문병진 쌤이시고요. 한 분은 정연애 쌤입니다. 한 분은 정연애 쌤. 스타일이 완전히 두 분 다르세요. 네, 두 선생님이 계시는데 정확하게 이제 1대1로 시험 문제를 내셨으니까 50점 만점, 문병진 쌤 50점 만점, 그 다음에 이제 정연애 쌤도 50점 만점, 이렇게 50대 50인데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좀 자료를 좀 써드리면 문병진 쌤이 서술형에서 낸 문제가 크게 4문제, 그 다음에 답답형이 6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정연애 쌤도 마찬가지로 서술형이 4문제, 답답형이 이제 6문제 이렇게 해서 언뜻 봤을 때는 딱 20문제 출제가 된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은 이 소문항을 따져보면 이 서술형 소문항이 이분은 13문제, 그러니까 이분이 14문제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답답형을 보면 이분이 거의 한 21문제를 내셨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많이 내셨어요. 25문제를 내셨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세보시면 알겠지만 문제 수가 총 73문제입니다. 그러니까 73문제를 풀어야 된다. 언제 풀어야 되냐면 50분 만에 풀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객관적인 수치가 이래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과연 생각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냐 이게 라고 얘기했을 때는 공부를 잘해도 평소에 문제 푸는 습관대로 푼다면 틀릴 수 있다. 왜냐하면 문제를 다 못 풀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나왔을 때 제일 하는 얘기들이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이게 비단 오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작년부터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작년에 정현애 쌤이 들어가셔서 똑같이 지금하고 똑같은 파트의 시험을 내셨어요. 유전학을 담당하셨고 시험을 내셨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이 정도의 문항이 나왔습니다. 72문항, 73문항이 이제 시험에 출제됐고 학생들의 평가는 똑같았습니다. 아는데 다 못 풀었다. 이제 이게 똑같은,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봐도 내가 툭 건드리고 툭 답이 나올 정도가 되지 않으면 다 풀 수 없는 문항입니다. 이제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문병진 쌤이 이제 이번에 담당한 챕터가 7챕터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정현애 쌤이 담당한 파트가 4챕터, 합치면 이제 11챕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챕터만 해도 어마어마한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이건 역시 뭐냐면 난이도가 높지 않더라도 양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 자체가 변별입니다. 학생들은 충분한 복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복습을 하면서 계속 이제 익숙해지고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한 번 복습을 돌릴 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게. 왜냐면 11챕터니까.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시험 범위가 많았다. 근데 작년에도 시험 범위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작년에도 애들이 시험 범위가 왜 이렇게 많아? 막 이러면서 허덕허덕 됐는데 올해는 그것보다 한 챕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애들이 아마 공부하기가 더 힘들었을 거다. 그리고 또 작년하고도 다른 점이 하나 더 있는데 정연애 쌤은 수업을 잘 하십니다. 애들이 수업은 좋아해요. 농도 있게 수업력이 있으시고, 작년에는 황세원 쌤이 들어오셨는데 그분도 수업력이 좋으십니다. 근데 문병진 쌤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진도를 일정하게 탁탁탁 나가주면 좋은데 초반에는 조금 느리게 나가다가 마지막에 엄청나게 진도를 뺐거든요. 저희 학원에서 좀 아쉬운 것, 저도 그런 건데 선생님 진도를 맞춰서 계속 수업을 나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프린트를 엄청나게 줬고 저도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좀 진도가 빨라진 게 약간 그게 좀 아쉽다. 안 그랬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아쉽고요. 그래도 문병진 쌤이 이제 이 챕터가 많다 보니까 좀 시험을 쉽게 냈어요. 문병진 쌤 파트는. 그래서 문병진 쌤 파트에서는 점수를 획득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정현애 쌤 파트는 4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애들이 점수를 깎일 때에는 문병진 쌤 파트에서 한 10점이 깎인다면 정현애 쌤은 그 2배인 20점은 깎였을 거다. 1대2 정도로 아마 점수 획득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병진 쌤하고 이제 우리 정현애 쌤이 문제 스타일을 보면은 단답형하고 대부분 단답형이긴 한데요. 일단 기본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이제 단순 수능형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 수능형 문제. 그러니까 수능형 문제지만 빠르게 판단하고 풀 수 있는 문항들. 뭐 생각할 것도 없는 문항들. 자, 여기서 몇 퍼센트 정도가 출제되냐면요. 한 70%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애들이 열심히만 하면 70점 일단 맞고 들어갈 수 있는 파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죄송합니다. 예, 이제 그러니까 적용형 수능이라고 하죠. 추론형 수능. 추론 수능 문제하고 그리고 이제 유전학 문제. 이게 이제 조금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문제고요. 이 파트에서 한 30점이 출제된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우리 학생들이 제가 보니까 이 추론 수능에서는 그래도 하도 많이 풀어서 애들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려워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으면. 근데 제일 어려워했던 게 유전학 문제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학 문제에 몇 점이 배점이 돼 있었냐면 13점이 배점이 돼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배점을 나눠보면 8점과 5점짜리인데요. 5점짜리는 저희가 이제 계속 제가 시험도 보고 또 유전특강 때도 하고 또 수업 시간에 하는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됐는데 이 문항은 어디서 또 갖고 왔는지 굉장히 좀 저도 처음 보는 문항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아마 애들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웠을 거다. 그래서 이 문항에서 아마 3점 정도를 맞으면 굉장히 잘 본 거고요. 이 문항은 5점 정도를 맞으면 어느 정도 본인이 유전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3점 중에 8점 획득이면 제가 봤을 땐 최상위
그룹에 속한다. 유전학에서. 이 정도 맞으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생물학을 1등급 맞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거다. 그 정도 실력이 올라온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유전학 둘 다 나간 친구들은 이제 실망할 게 아니라 이거 2개 나가더라도 나머지가 이제 87점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을 또 잘 맞으면 점수를 또 등급을 올려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이제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이게 써드린 이유가 기말도 똑같이 출제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아우라에서는 사실 예측을 했어요. 시험 문항이 엄청 많을 거다. 그래서 너네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가도 그 시간 관리를 못하면 결국은 점수가 안 나올 거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할 거냐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일단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핵심만 가르쳐야 됩니다. 핵심. 다시 말하면 이제 문항을 다 훑어서 내긴 합니다. 73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주제에 걸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내가 오늘 공부를 한 파트가 우연히 기분 좋게 나온다. 그게 아니라 사실은 다 낸다. 따라서 적중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제가 보면. 왜냐하면 주는 족족 다 나오니까. 그걸 아이들이 소화할 수 있느냐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준 문항을 학생들이 여러 번 풀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학생들이 제가 보면 습관이 문제를 주면 막 문제를 풀고 넘어가요. 근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뭘 틀렸는가를 알아내는 거거든요. 내가 이걸 틀렸으니 다음에 와서 이걸 또 풀어서 다시 안 틀리게 하겠다라는 게 중요한데 애들은 풀고 계속 풀면서 틀린 문항 체크를 잘 안 합니다. 심지어는 채점을 안 한 친구들도 엄청 많아요. 푸는데 만족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학생들에게 야 너는 왜 채점을 안 하니? 채점까지 해야 숙제지. 채점을 하고 그 문항이 틀린 것까지 다 보고 와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애들이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면은 뭔가 압박이 있어. 거기에 대한 압박이 들어가야 되는데 편하게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아는 것만 하면 편하거든요. 근데 모르는 걸 받아서 새로운 걸 획득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문항을 엄청 풀어요. 막 한 200, 300문제 주면 막 풀어요. 막 기계처럼 푸는데 틀린 건 절대 체크를 하지 않고요. 아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결국 아는 거 또 하는 거예요. 또 획득. 난 이거 알고 있구나. 이걸 또 획득했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문제를 줄 때 되게 이제 기출 문항하고 기출 변형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프린트가 제일 중요해요. 프린트. 결국 이 70%는 프린트를 암기하면 다 맞을 수가 있어요. 확실하게. 결국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0분 수업, 50분을 만약에 시간을 주면 여기서 30분을 다 풀어야 돼요. 30분 안에 풀어야 20분 동안 이걸 풀 수 있는 시간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푸는데 만약에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거 못 풉니다. 여기까지 기회가 오질 않아요. 분명히 안 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프린트를 명확하게 암기하고 있어요. 헷갈려서는 안 된다. 보면 이 문항이 뭐가 나오는지 머릿속에 떠오를 만큼 보고 가야지 학생들이 고득이 나와요. 그래서 이 프린트 암기를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프린트 암기용 문제를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고 시간이 없다면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이걸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내가 시간이 없는데 이거까지 하고 있어야 돼? 차라리 이게 70이라도 맞으면 어느 정도 등급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거 맞기는 어렵지 않아요. 차라리 이걸로 집중하면 더 점수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막 엄청 필요 없는 문항들을 엄청 풀면서 시간만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프린트가 가장 중요하고 프린트 암기부터 시작해라. 그리고 프린트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어차피 이거 못 풉니다. 이건 추론이라고 해서 진짜 추론이 아니에요. 유전학이라 해서 막 그렇게 푸는 거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데이터베이스에서 계속 암기를 해야지만 이걸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건 프린트 암기고 이걸 얼만큼 잘 해주냐가 핵심이다.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반복이에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양을 줄여주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엄청난 양을 어떻게 줄여줄까를 고민해보면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핵심이 있네. 그럼 이거는 이제 양을 당연히 줄여줄 수 있고 이건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렇게만 공부해 라고 이제 방향을 제시하고 거기에 맞는 수업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반복은 사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학생들이 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제 학생들이 반복을 안 해요. 그리고 가르쳐 줄 땐 잘합니다. 제가 물어보면 가르쳐 줄 땐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근데 한 2, 3주가 지나면 모릅니다. 정말 몰라요. 왜냐하면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고 기존 지식이 나가는 거예요. 마치 당구공 치듯이 정말 나갑니다. 이게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면 새로운 지식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안 하려면 계속 반복을 해줘야 되는데, 애들에게 그런 압박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 반복은 요원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야, 이거 반복은 진짜 중요한데, 그리고 이건 애들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학원에서 이걸 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시험 문항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시험을 제가 이제 다른 학원들은 몇 문제를 본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학원은 시험을 60문제를 봅니다. 60문제. 60에서 70문제를. 그리고 항상 시험 문제 끝에는 유전학 2문제를 포함시켜요. 시험 문제 끝에는 항상 유전학 2문제를 포함시켜서 학생들에게 2가지를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야, 이 프린트 암기를 반복해서 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60에서 70 문항이 이게 그 당시에 시험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채점을 한 결과 정답률이 낮은 문제들을 골라서 다음에 한 또 70%를 여기서 또 냅니다. 그리고 28문제를 다시 20문제 가까이를 다시 포함을 시켜서 새로운 문항을 또 구성해가지고 또 푸는, 계속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굉장히 중요했던 지문들, 다시 말하면 그런 주제들은 그냥 보기만 해도 막 타타타타 답이 나오긴 해요. 그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싶었던 거죠. 그게 시간 관리다. 너네가 대충 알고 가서 시험 문항을 보면 그렇게 안 됩니다. 한참 생각해요. 아주 쉬운 문항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문항을 다 풀 수 없다. 그래서 반복해서 시켜서 시험 전에는 좀 자기가 복습할 수 있는 분량을 줄여주고 싶었다. 그래야지 시간 관리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시험 시간에 이 정도 문제까지 시험에 나오니까 볼 때 여유를 가질 때 말고 빨리빨리 풀어내는 그 습관을 좀 들여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마지막에 유전학 2문제 항상 집어넣었던 거는 유전학은 어느 한 딱 시간 타임에 공부를 시킨다고 해서 감각이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풀어줘야 감각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유전학 2문제를 이제 항상 제가 마지막에 문제를 내고 또 풀고, 문제를 내고 풀고 해서 그래도 유전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유도를 제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좀 소득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도 그렇지만 다음 주에 똑같은 시험을 70% 낼 테니까 꼭 외워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애들이 이제 프린트만 보면 암기하기 싫지만 시험지는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서 낸 거니까 그거라도 암기를 하면 이제 핵심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 그냥 무작정 프린트를 암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머릿속에 잘 들어갈 거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반복해서 냈던 문항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평균치가 올라가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제 맨 뒷파트에, 프린트 제일 뒷파트에 시험 점수를 넣어놨거든요. 근데 그 시험 점수를 잘 보실 때 보시면 알겠지만 시험 점수가 굉장히 정규분포 곡선을 그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잘 낸 거죠. 보면은 점수가 막 90, 80, 70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점수가 0.5돈 단위로 붙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는 학생들이 그만큼 치열하게 앞에 있는 친구들이 공부를 해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항만 봐도 좀 그렇게 결과만 봐도 거의 정규 분포에 가깝게 그렇게 학생들이 시험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말고사는 이제 남아있는 기말고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말고사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연애 쌤은 작년에도 그랬고 또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렵게 내는 걸 되게 즐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미 그 본인의 상징은 학교에서 어렵게 시험 문제로 내기로 유명합니다. 모든 선배들도 인정하고 있고 본인도 그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프라이드 있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말 파트에는 돌연변이 유전학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정연애 쌤 파트거든요. 돌연변이 유전학. 그래서 이 돌연변이 파트는 사실 수능에서는 유전학으로는
최고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진킬러라고 하죠. 진킬러. 찐킬러. 이거 나오면 이제 학생들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하긴 합니다. 그래도 이번에 정혜진 쌤 보는 것처럼 작년에도 3문제 중에 2문제가 두 문제는 풀만하고 1문제는 쉬웠거든요. 근데 올해도 2문제 중에 1문제는 풀만했거든요.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이거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유전학을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푸는 문항도 있고 또 단답형 문항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전학은 분명히 공부를 해야 되고요. 유전학은 제가 이제 유전 특강을 이번에 열었어요. 1회만. 돌연변이 유전학은 이렇게 푸는 거야. 돌연변이 유전학 유형이 이렇게 돼. 라고 가르쳐 주고 계속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복습 시험을 볼 겁니다. 또 저번에 아까 얘기했듯이 유전학은 한 번의 수업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수업을 한 후에 계속 팔로우를 해줘야 돼요. 계속 한 번 또 봐주고 한 번 또 봐주고 한 번 봐주고 까먹지 않도록 계속 해줘야 그래도 마지막에 한두 문제라도 맞을 수 있다. 한두 문제 놓치면 정말 점수가 커집니다. 왜냐하면 소문항까지 해서 5점, 6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정윤의 쌤 파트는 바로 이 킬러 유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비를 하고 계속해서 이제 수업 그 시험 유형에서 마지막 2-3문제를 만들어서 또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문병진 쌤 파트입니다. 그래서 문병진 쌤 파트는 면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체군 생태라는 게 있습니다. 개체군 생태. 그 다음에 생태계 생태학. 그 다음에 군집 생태학이라고 해서 이 4개가 남아있죠.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겁니다. 이분이 알파가 될지 이분이 알파가 될지는 아직은 사실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아마 이렇게 중간고사를 엄청 빨리 나간 거 보면 기말고사 때 뭔가 알파가 들어올 거예요. 그 알파라는 게 아마 통합과학 유형의 문제가 통합과학 단원이 들어올 겁니다. 통합과학. 생태계 쪽에서 들어올 건지 유전학 파트에서 들어올 건지는 이제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아마 기말이 구성될 것 같고 그래도 기말은 다행스러운 게 중간보다 조금 더 범위가 줄어있죠. 범위가 줄어있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고요. 그래서 훨씬 더 학생들에게 농도 있게 좀 반복을 시켜줄 수는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시험 볼 때 시험 시간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짧게는 20분, 많게는 30분을 줬거든요. 이 시간 동안 이걸 다 풀라고 이제 제가 줬는데 이 시간을 하다 보니까 진도가 어느 정도 치이는 면이 있었어요. 당연히 있죠. 이 3시간 프로그램 속에서 빡빡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되게 학생들에게 좀 원성도 많이 듣고 했는데 그래도 저는 보람있게 했다고 보거든요. 엄청 알차게 그리고 빡빡하게 구성을 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기말고사는 좀 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더 반복을 시켜서 학생들이 까먹지 않도록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잊어버리면 끝입니다. 사실 잊어버리면 공부를 안 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기말고사 파트 때도 중간고사처럼 이렇게 60문항 이상씩 시험 문제를 보고 또 그것을 반복해서 보는 방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제가 잘해서 그래도 기말고사 파트는 좀 더 만회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열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분석 및 이제 대비 방법을 마쳤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